논란을 키웠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극단 내에서 18년 가까이 진행된 생활에서 간섭적으로 일어난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참 저런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 기자회견만 듣고도 사실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 이윤택 감독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연극계에 18년간 악습, 관습적으로 행해온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나는 그 관습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 여배우들은 그 관습을 왜 따랐는가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피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윤택 감독의 말대로 그 연극계에 18년간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관습이라는 것은 도대체 감독한테 여배우가 몸으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연극을 매진하는 거 말고 그래야만 살아남았던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를 암묵적으로 행해왔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연극계 전체 그리고 피해자인 오히려 여자 연극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준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과 낙태를 했다. 돈 200만 원 주면서 낙태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또 깜짝 일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 이제 김지현 씨가 이제 폭로를 했는데 2005년도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임신이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낙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이윤택 감독이 나중에 알면서 200만 원을 주면서 뭐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200만 원을 주면서 사과를 하면 두 사람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고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200만 원을 주고 사과하고 또 다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지현 씨 말고도 배우 이승비 씨도 이게 뭐 사실 어디서 이상한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발성 연습하자마자 따로 남으라 했다. 대사를 하게 하면서 온몸을 만졌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따르지 않으면 공연을 많이 주던 배역을 많이 주다가 그걸 확 줄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발성 연습을 한다고 남으라고 해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던 배우는 이제 이승비 배우인데 발성 연습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발성 연습이라고 하면 배에 힘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 밑에 손을 넣더니 발성 연습을 시킨다고 하지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부위를 만졌다. 그래서 몹시 이제 수치심을 당했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한 건데 이러한 사실을 행정실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애초에 이제 본인에게 7회 계약이 됐던 부분을 5회로 줄이고 오히려 본인의 얘기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수수방관하고 마녀사냥처럼 본인이 불성실하다는 소문이 나중에 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고. 여기에 발붙일 수가 없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한테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당연히 그 가해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옆에서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그런 극단 내의 어떤 그런 문화도 거기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단 대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왜 쟤들은 저렇게 제대로 그 사표에는 하지 않고 저렇게 가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 나온 얘기들은 거의 약간 몰랐던 것들이 있고요. 안마 문제라던가 선생님 터치를 뭐 이렇게 훈련하면서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그런 감각이 없으시달까? 그런 생각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선생님 사과하십시오 해서 모든 당원을 불러놓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번 정도 살면 그 정도. 자, 김소희 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증언을 보면 김소희 대표 등 극단 관계자들이 저 못해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망가지면 되겠냐?
그걸 왜 못해? 이렇게 했다는 또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이 이제 더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극당 분위기 자체가 그런 성추행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랬을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한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면 그런 일이 사실 발생하지도 않죠. 예. 그리고 만약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누군가에 대해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시정이 돼서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김소희 대표가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사실 뭐 선생님의 터치 문제라든가 안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의식이 별로 없어서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이 여성한테 안마를 그것도 성적인 부분에 누구라도 수치감을 느끼는 걸 안마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요. 터치 안마 이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성추행상을 안마, 터치, 개념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공개 사과로 끝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 전체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항상 물론 이게 형법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만한 정도의 가담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제가 볼 때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그 피해를 가중시키고 유발시키고 그걸 지속시킨 원인으로 분명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미투 운동이 이번에 제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M이 한국 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 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산업부 정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GM이 군산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군산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재조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GM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 철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많았고요.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 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때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회사한테 충분히 유동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년째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 부분 절대 귀담아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다, 귀중노조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족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 임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1,000만 원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이루어져 와서 실제로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예.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 예.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 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본사에서 그 한국 GM의 그 물량 배정을 할 때 그 유럽 시장 쉐보레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이 한 20%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예. 사실 결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예.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 실패냐,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GM은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본사에서? 지금 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3조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국 GM의 지분이 한 17% 정도 예.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100억 정도 됩니다. 예. 5,100억 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노조 측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양쪽에 하고 있고 예. 이 단서가 지켜져야만 철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남아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 네네. 어쨌든 이게 GM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GM 전체 직원 한 1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 협력업체나 이런 관계사들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일자리가 걸렸다고 GM에서는 이제 처음엔 추정이 됐었는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30만 명이 아니다. 사실은 GM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15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걸려 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어요. 예. 격차가 좀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GM 공장 폐쇄 여파가 협력업체나 일자리나 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1,000개 만들기도 어려운데 17,000개가 사라진다는 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GM의 양보와 또 구조조정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방한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탈북자를 만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방카가 방한하는 거죠? 네, 이방카 고문은 사흘 뒤인 23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미국 측에서 직접 준비한 방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한 일정은 3박 4일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바로 의전인데요. 북한의 김여정을 국빈급으로 대접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큰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방카를 어떻게 대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우선 폐회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함께 오찬 또는 만찬을 가지는 등 정상급 의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방카 고문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 여자 탈북자들을 만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선임 고문 측은 이미 여러 탈북 단체들을 접촉해서 젊은 탈북 여성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탈북 단체와 접촉해서 기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탈북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 이방카까지 모두 탈북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번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동맹 대북 압박 같이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경제 분야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설비에 관세 폭탄을 물리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에도 높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의 나라의 철강 제품에 무려 53%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고 또 GM 철수 사태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이 없다면서 미국 우선주의 원칙하에 결정하겠다고까지 말한 상태인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 등 다른 분야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본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WTO 재소등을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파장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잇따른 무역 규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입장도 처음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국정기조 1호가 일자리인데 자칫 뿌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실업률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발 무역 보복, GM의 철수까지 이어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이렇게 별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하면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 분야가 국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15개월 넘게 상승세를 이어온 수출 전선에 타격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야당은 미국의 무역 제재를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전자발찌 재범 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례 몇 개를 살펴볼까 하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해서 좀 아찔한 상황까지 이르렀던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염색을 해달라며 들어온 남성이 돌변하더니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끔찍한 폭행을 휘두른 건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네, 벽에 그 혈이 가득 묻을 정도로 잔인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미용실 여직원이 심하게 폭행당하는 동안에 그러면 전자발찌를 분명히 차고 있었을 텐데 보안관찰관은 뭘 한 거죠? 네, 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보호관찰관은 남성이 범행 직후 자수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는 당시에도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법무부에 전화를 하기 전까지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저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건데. 빨간 티를 입은 남성이 전자발찌를 탄 남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리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이제 도망 나왔는데 잡힌 거예요, 당장한테. 그래서 여자가 누워있었고, 남자가 이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때 딱 제일. 네, 역시나 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은 경찰에 체포된 뒤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저렇게 흉기까지 들고서 버젓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위치 추적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경보가 울립니다. 저렇게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속도로 이동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아, 그러면 저렇게 다 훤히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예,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 320명을 관찰하고 있어요. 먼저 범죄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운영할 인력이 없어요.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야 움직일 수 있는. 네, 관찰만 할 수 있지 또 다른 범죄를 미리 막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현재 이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기가 보시는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이 위치 추적기를 만약에 버리고 도망가면 추적도 어렵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자발찌 부착자도 현재의 전자발찌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 여기다 10초 들어가 10초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15분 20분이 지나요. 못 참으니까.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전자발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이 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6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이 관리가 문제일 텐데요. 네. 전문가들은 결국 1:1 관리가 해답이라고 지적합니다. 전자감독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그 부모 노릇을 하는 보호관찰관이 필요한데 정말 타이트하게 1:1로 관리를 한다면 아마도 한 6명에서 7명 최대한. 근데 그것에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를 발찌의 착용자를 관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1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보호관찰관이 한 명에 지금 전자발찌 착용자를 19명이나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호관찰관 한 명이 19명의 대상자를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이제 봐야 하는 관제사무관은 한 명당 320명을 이제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에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위치 추적 장치가 전자발찌의 내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계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과 인력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택시 한 대가 한 가게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굉장히 가득하죠.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김모 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인근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김 씨와 승객 등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한림읍의 용암동굴, 곳곳이 시커멓고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가득하죠. 알고 보니 양돈장 8곳에서 무단 방류한 분노였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환경 오염입니다. 이게 밑바닥으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얼마만큼 이게 해안으로 흘러갔는지는. 실제 이 지역 지하수 14곳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칠한 곳, 그러니까 9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난반으로 되어 있어 판의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자연 정화될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원룸을 압수수색하자 신용카드 복제기가 나옵니다. 주점종업원 30대 이모 씨는 이 복제기로 손님의 카드 4장을 복제한 뒤 600여만 원 어치를 마트와 술집에서 사용했습니다. 복제는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제 카드를 긁어도 제가 그 입력해놓은 그걸로 바로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네, 범행 대상이었던 카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서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참에 카드를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우 기자와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결정한 겁니다. 다만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아나운서 나경은 부부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첫째를 출산한 지 8년 만인데요. 소속사 측은 임신 초기 단계여서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3년 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린 후 이혼 의사를 밝혔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잘 봐주시죠. 3, 12, 33, 36, 42, 45. 작년 3월 당첨된 로또 1등 번호인데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금만 20억 원대, 기한 만료 3월 19일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안 찾아가시면 복권 기금에 편입됩니다. 경유차 주유할 땐 경유차란 사실을 꼭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했더라도 차주가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의 폭음 실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국 대학생 5천여 명의 음주 행태를 분석한 결과 한 번에 10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38%나 됐습니다. 특히 여대생들의 폭음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